보통 그 한 나라의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추측을 해볼 때 대표적인 지표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비만율, 음주율, 흡연율인데 보통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만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반갑고도 다행인 점은 선진국들 안에서는 우리 한국의 비만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와요. 약간 그 선진국 돼지들 그 돼지 농장 안에서는 우리가 마른 돼지에 속하는 편이다. 뷰티 인플루언서 체형이다라는 건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 점은 이 비만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육체 노동의 비중이 줄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거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해주고요. 이렇게 활동량은 주는 반면에 먹는 건 점점 더 잘 먹고 한국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역시 또 다행스러운 점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만율은 오르지만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떨어지거든요. 우리 한국도 아주 잘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름 밸런스가 좀 잡힌 것 같죠? 보통 그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 높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확한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역시 더 많이 받는 환경에 있는 반면에 이거를 해소할 만한 창구는 또 많이 없습니다. 보통 건강한 취미 같은 경우는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만큼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육이나 소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술, 담배를 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술, 담배를 많이 하시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술, 담배를 좀 끊고 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요것도 통계에 좀 큰 영향을 미쳤겠죠. 추가로 특히 더 국뽕스러운 점은 우리 한국이요 담배도 잘 피지 않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흡연율이 조금 낮게 나와요. 아닌데 내가 본 건 되게 높던데 그거는 국내 통계예요. 국내 통계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 매일같이 피는 것만 집계를 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피는 것까지 치기 때문에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다행인 것이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를 해왔어요.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힘든 걸 잘 해내신 덕분에 나름 그 연기 없는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담배 끄는 독종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나라 전체가 그냥 상종 못할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지만은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거든요. 최근에 흡연율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른 건데 남자는 50대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여자는 20대가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항상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데 이번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뭐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담배를 훨씬 많이 피죠. 통계상으로 남성 흡연자가 5배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 흡연자 같은 경우는 통계보다 실제가 많을 거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여성들은 담배를 피는 거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남녀 간의 흡연율의 차이가 별로 안 크대요. 여기는 덜 보수적인 사회라서 여성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기도 하고 잘 안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흡연율이 증가한 만큼 담배의 판매량 역시 늘었습니다. 사실 국내 판매량은 감소했는데 요즘에 해외여행을 다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요거를 다 합치면은 결국 판매량이 늘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왜 흡연율이 반등을 했냐? 아직 뭐 정확한 이유는 분석이 안 된 것 같고 질병청에서도 그냥 몇 가지 추측만 조금 하더라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모임이나 외부 활동이 느니까 담배를 필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흡연율 조사를 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해왔는데 최근에 집계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숨어있던 흡연자가 튀어나온 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흡연율의 반등이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요즘에 금연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제도적인 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간 정부에서 금연을 권장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려면은 보건소를 가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보건소가 막 엄청 많지 않잖아요.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실효성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지로 금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지만으로 금연을 하는 게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금연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게 전자담배라는 대체제가 생겼잖아요. 실제로 일반 담배 사용률은 거의 답보 상태인데 전자담배 사용률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어요. 담배를 끊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고 전자담배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하니까 전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제 원래는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도 담배를 안 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담배를 안 피던 분도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금 더 쉽게 담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거부감이 훨씬 덜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접근성은 좋다는 게 전자담배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전자담배를 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연초는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재 같은 것도 이게 잘못 털면은 이렇게 주변이 개판이 나고 그래서 청결 문제로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냥 전자담배로 넘어가서 흡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냄새나 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집 안에 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어요. 차에서 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연초는 나가서 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밖에 나가면 개덥고 겨울에 막 손가락 깨질 것 같고 근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그냥 실내에서 몰래 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편의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편하다고 너무 쉽게 피니까 더 많이 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전자담배는 건강에 덜 해롭다 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죠. 실제로 전담을 피는 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덜 해롭다고 하면서 퍼졌거든요. 이게 액체를 가열해서 증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 증기를 흡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 담배처럼 불을 붙여가지고 막 태우고 연소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든가 타르 같은 발암 물질이 거의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덜 해롭다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액상형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서 중증 폐손상이 된 사례들이 다수 보고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하게 됐고 규제가 조금 생겼거든요.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규제가 조금 됐다고 해요. 마침 또 그 관련형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대체제 역할을 한 측면이 있죠. 이거는 특히 액상형이랑은 다르게 실제로 담배 잎을 사용해가지고 맛도 일반 담배에 가깝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 관련형 담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가 조금 덜 됐고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기관마다 의견은 조금 다른데 FDA나 WHO에서도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제가 IQ가 한 20에서 30 정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사실 일반 담배에 비해서 덜 좋냐 어쩌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펴가지고 그렇게 좋을 거 없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끊을 수만 있다면 다 끊고 싶잖아요. 진짜 올해는 좀 끊고 싶잖아요. 다짐했잖아요. 물론 다짐을 당한 경우도 있겠죠.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강요해가지고. 근데 맨날 그렇게 혼나고 긁히고 할켜줘도 이렇게 못 끊는 게, 이 담배라는 게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보니까 성공률이 3%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97%가 실패하는 게 금연이래요. 내가 금연에 성공을 했다? 스카이 서성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정책 지원도 안 받고 의료 서비스 안 쓰고 순수 개인 피지컬로 끊었다. 공부로 치면은 교과서만 보고 대학 간 거예요. 부모님 지원, 학군 인프라, 과외, 정부 지원 이런 거 없이.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알코올보다 중독이 센 게 담배래요. 저 주변에서도 담배 못 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이번에 진짜 끊는다, 못 끊으면 사람 아니고 짐승이다 했던 놈들 지금 다 동물원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마리 입원시키고 왔어요. 그 담배를 끊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담배를 피는 동안에 체내에 니코틴이 공급이 되고 과정에서 도파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경 물질들이 분비가 된대요. 이 물질들이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겠죠. 그리고 우리의 뇌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갑자기 니코틴의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가 중단이 되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단 증상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또 담배를 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지 하나만으로 끊는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일이 이렇게 의지만으로 됐으면은 저는 지금 쇼츠를 안 봐야 돼요. 방금도 한 3시간 보고 왔는데 인생 망했습니다. 대본 마감 오늘까지예요. 핸드폰 꺼버리고 도망가고 싶네요. 진짜 의지로 뭘 자꾸 하려다가 망하고 자책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보면은 결국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금연인데, 그래서 한번 금연을 시도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죠. 때문에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라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요즘에 해외에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병원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을 통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약사랑 금연 상담을 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놓고 약사한테 상담 수가도 주고 보험 처리도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꽤 괜찮았나 봐요. 이 약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연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은 니코틴 대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광고할 물건인데, 이게 대체 뭐 하는 물건이냐. 자, 갑자기 담배를 끊어서 니코틴 공급이 끊기면 금단 증상이 생긴다고 했죠. 이거를 막으려고 나온 것 중에 니코틴 대체 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말 그대로 니코틴을 대체하는 물건인데 소량의 니코틴을 천천히 공급하면서 금단 증상을 줄이는 원리라고 합니다.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물질을 싹 빼고 딱 니코틴 하나만 공급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 니코틴 자체가 발암물질이란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 가짜뉴스 피셜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피셜이에요. 실제로 이게 금연 치료제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물건이고 관련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 발표된 미국 FDA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일반 의약품인 니코틴 대체제의 의존 가능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금연 효과가 입증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국제기구인 WHO, 영국의 NICE 등은 물론이고 당장 한국의 보건복지부 역시 니코틴 대체요법을 1차 치료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할 때 뭔가를 써볼 거면은 요거를 먼저 써봐라 이거죠. 이게 제일 먼저 써보기도 괜찮은 게 굳이 병원까지 가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고 약국에 가면은 이게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금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쓴다고 무조건 성공하진 않아요. 금연 자체가 워낙에 어렵고 실제로 실패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금연을 또 시도를 한다고 하면 이 NRT를 써가지고 성공률을 높이면 좋다는 거예요. 이 NRT라는 거는 197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출시가 되면서 45년 전에 이미 나온 제품이고 한국에선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서 약국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 유독 한국에선 이게 잘 안 쓰이거든요.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NRT 중에서 잘 알려진 제품이 금연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 금연껌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조금 퍼져 있거든요. 이게 금연껌도 결국은 니코틴이다 보니까 중독이 된다는 오해가 조금 있는데 보통은 사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의존성이 심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니코틴의 전달 방식, 전달 속도에서 담배랑은 너무 다르다고 해요. 담배에는 니코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니코틴의 전달을 돕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니코틴을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그만큼 중독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면에 NRT는 이런 첨가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을 전달하는 속도가 담배에 비해서 많이 느리고요. 근데 금연껌으로 중독이 됐다? 그냥 풍선껌 먹듯이 씹어 드신 거지. 약사님이 설명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연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껌을 즐긴 거예요. 정확한 용법을 알려드리면은 내가 담배를 얼마나 피냐에 따라서 초기 용량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꼴초야. 니코틴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면 껌도 거기에 맞게 많이 씹어야 돼요. 의지만 가득 차가지고 갑자기 확 줄이면요, 금단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담배를 별로 안 펴요. 근데 껌은 또 많이 씹으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처음 설정한 용량도요,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날짜가 지나면서 점차 줄여나가야 돼요. 그 껌을 씹는 것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담배를 한 번에 다 빨아버리는 뭐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쯤 환풍기가 아니잖아. 이 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한 번에 다 씹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씹어야 돼요. 10번 씹고 잇몸이랑 볼 사이 잠깐 이렇게 수납해 뒀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10번 씹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귀찮다고요? 그러면 담배 끊는 게 뭐 쉽겠습니까? 정 귀찮으면은 그 껌 대신에 패치를 붙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붙이고 자기 전에 떼면 돼요. 대신에 이것도 정확한 용법이 있으니까 화면에 있는 거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껌이랑 패치를 같이 사용하는 병합 요법이 또 있어요. 내가 이거를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욕구가 참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금연껌을 뭘 씹으면 되는 것이냐? 네, 니코레트를 씹으면 됩니다. 니코틴을 대체하는 물건이라서 이름이 니코레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껌 씹으면 이제 붙이는 패치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국내 판매 1등이에요.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만 1등이냐? 전 세계 판매도 1등입니다. 제일 잘 팔리는 걸 갖고 온 거야 지금. 이게 판매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이 된 NRT라고 해요. 개발 비하가 또 재밌는데 그 해군들이 잠수함을 타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밀폐가 돼 있고 환기도 안 되고 화재 위험도 있고 산소가 또 귀한데 이게 연소가 되면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960년대 당시에 스웨덴 해군도 잠수함에서 담배를 못 피게 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 군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흡연자도 담배 생각이 나는 게 군대인데. 그래서 1967년에 스웨덴에서 오베 페르노라고 하는 형님이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니코레트가 되겠습니다. 60년 전통 페르노 할배의 원조 금연껌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니코레트를 잘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